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수개월째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상승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뚜렷한 집값 하락세에 건설사 줄도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경제 침체 위기감이 커지는 등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 경제가 붕괴되고 부동산 침체가 함께 온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지금이 거품이 꺼지는 그 시작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로 여겨져 왔습니다. 내 집 마련이 곧 성공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요. 부모 세대가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경험하며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집값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랐을까요? 사실 부동산 상승은 단순한 시장 원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부동산이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상승해온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때문입니다. 한국은 1960년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 초기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대표적인 게 토지보상금 정책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며 대규모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고, 시장엔 막대한 현금이 풀렸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부동산에 재투자했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대출을 더욱 쉽게 만들었죠. 그러자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돈을 들고 부동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은 점점 상승해 온 겁니다. 두 번째로 도시화와 인구 집중 현상도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자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대거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울이 커도 서울의 땅과 집은 결국 한정되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만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수요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상승하겠죠. 특히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는 좋은 입지와 교육 환경으로 인해 수요가 더 높아졌고, 집값은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영상의 자료는 서울 강남 매매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서울 주택가격, 특히 강남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 붐이 일자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걸 지켜본 사람들은 서울 집값은 안 떨어져 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이는 수도권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을 야기했죠. 세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는 10년 이상 초저금리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싸고 싸게 빌린 돈으로 인해 유동성은 넘쳐나는 아주 풍요로운 시기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투자처를 기다리고 있던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며 부동산 가격을 더욱 상승시킨 것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자 각국 중앙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다들 지갑을 닫으니 저금리를 유지하며 대출을 쉽게 만들고 돈을 쓰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는데요. 한국은행도 2010년 이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현금을 은행에 두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시장은 과열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 정점을 찍게 되죠. 팬데믹 시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로 돈을 풀었는데요.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자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때 영끌, B2라는 단어 유행한 거 기억하시죠?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 부동산을 사는 그야말로 부동산 붐이 일었습니다.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심리도 확산하며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났죠. 사실 이런 현상은 집값은 결국은 오른다는 견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몇 번의 위기와 가격 조정을 겪은 뒤에도 한국 집값은 어김없이 다시 반등해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997년 IMF
IMF 외환 위기로 강남, 목동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락했을 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이후에도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았는데요. 이런 학습 효과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 그런데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한국 부동산에 최근 갑자기 집값 버블이 꺼질지 모른다는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런 하락이 과거 일시적인 조정과 다른 양상이며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한국 부동산은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할 거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일부 지역 집값이 반짝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단기적인 효과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부동산 버블이 꺼질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202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하락 조짐,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 다음의 여러 이유들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끝나가는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초저금리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국은행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잔뜩 받았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거래량마저 감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한 투기성 거래는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갭 투자의 붕괴도 부동산 시장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동안 전세를 끼고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갭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며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낸 영끌족들에겐 기준금리가 오르며 대출이자가 폭탄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급매를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매물이 급증한다면 가격 하락은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집값에 너도 나도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는 공포의 패닉셀 현상을 부추길 수 있죠. 이는 결국 더욱 빠른 집값 하락을 야기합니다.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일순간 주택 가격의 거품이 전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주택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며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야 안정적인 보금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겠지만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젊은 세대가 줄어들게 되면 신규 주택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부동산은 가격 하락 압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이는 결국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미분양이 쌓이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최근 건설사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하고 이를 분양을 해야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쌓이자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건데요. 신동아 건설은 60억 규모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도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삼부토건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죠.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7만 가구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사태가 정말 심각하죠. 진짜 유령 도시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는 내수 경기마저 가라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 그칩니다. 2년 연속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더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특히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로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주체는 아무래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040 세대죠. 이들이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부동산 열풍이던 시기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세대 또한 바로 2040 세대입니다. 이들은 현재 빚을 갚느라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러한 영끌 세대를 반증하듯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 또한 GDP 대비 90%로 높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계속 지목돼 왔죠.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27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수도권 부동산 영끌 열풍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 경매나 급매물이 늘어나는데요. 이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금융 시스템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악순환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대가 끝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한국 부동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집에 투자해 막대한 자산을 불리는 시대는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동안 부동산으로만 투자가 집중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됐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마저도 불확실합니다.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 같은 미국, 중국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문제, 여기에 더해 트럼프발 리스크도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